아버지, 저는 결백합니다. 고문대 위에서 신음하던 아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1623년 겨울 한양의 차가운 옥사에서 한 청년이 죽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과 몇 달 전 나라를 구한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영모죄로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아버지와 온 가족이 저잣거리에서 처형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624년 2월 한양의 차가운 바람이 저잣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사람의 목이 높은 장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반란군의 수괴 이괄의 목이었습니다. 피가 엉겨붙은 그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백성들은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괄 장군인가? 불과 1년 전에 나라를 구한 공신이었는데. 저잣거리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정의 목소리도 크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역적의 목 앞에서 동정을 표하는 것은 곧 자신도 역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조의 관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뒤로 결박당한 채 끌려오는 두 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괄의 아들 이우와 이집이었습니다. 26의 이우와 23의 이집은 아버지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란에 동참한 역적의 자식들을 이제 처형하노라. 형조 관리의 목소리가 저잣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우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평안도에서 함께 군사를 일으켰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집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거사 소식을 듣고 합류했지만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미안합니다. 이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이우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목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비명과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곧이어 이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23의 젊은이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칼날이 번쩍이고 또 한 명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잣거리의 장대 위에는 3개의 목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목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형조 관리가 다시 외쳤습니다. 역적 이괄의 삼족을 모두 멸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을지어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이괄의 처첩들과 어린 자녀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이미 천한 노비의 옷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괄의 본처는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1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들이, 아버지가. 어린 소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이제 우리는 노비다다. 노비는 말이 없어야 한다. 본처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무기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로 전주 이씨 양반 가문의 부인으로 살아온 그녀는 이제 천한 관노비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의 자제였던 아이들은 이제 노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괄의 집은 모두 허물어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라. 관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괄이 살던 한양의 큰 저택은 이미 관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역적의 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고 모든 가재도구와 재산은 관에서 압수했습니다. 3대에 걸쳐 모은 재산, 책, 그림, 갑오로 전해오던 물건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저택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역적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정의 뜻이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가문의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역적이 당연한 최후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라를 구한 공신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참으로 무섭구나.
하루아침에 공신이 역적이 되는구나. 누군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623년 3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올린 공신 중 하나였던 이괄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줄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자신이 세운 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왜 이런 참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587년 조선 전주 이씨 가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괄, 자는 백인이었습니다. 전주 이씨는 조선 왕실과 같은 성씨를 가진 명문가였습니다. 물론 이괄의 집안이 왕실의 직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반 가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괄은 어릴 때부터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글 공부보다는 칼과 활을 더 좋아했던 그는 무과를 준비하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무신으로 출세하는 것은 문신만큼 쉽지 않았지만 이괄은 자신의 길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이괄이 25살이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조선 팔도가 왜군의 침략으로 아비규환에 빠졌을 때 이괄은 의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고 특히 기병을 이끄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7년간 이어진 전쟁 동안 이괄은 실전 경험을 쌓았고 전술과 병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정식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조선의 무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괄의 명성은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그는 북방의 여진족과의 교전에서도 여러 번 공을 세웠고 조정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초반 이괄은 이미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변방의 중요한 군사 직책을 맡았고 군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장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이괄은 결혼을 하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이전, 차남 이후, 삼남 이집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괄은 자식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특히 장남 이전에게는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가문의 장남이다. 아비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괄은 늘 이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고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후 조정은 대북파와 서인파의 당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광해군은 대북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펼쳤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이는 등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신하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괄도 광해군의 정치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신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정치보다는 군사 문제에 집중했고 북방의 국경 방어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 격변은 곧 그의 운명도 바꾸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1623년 초 비밀스러운 모임들이 한양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 훗날의 인조를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인물들은 김유, 이귀, 김자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실제로 궁궐을 점령하고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괄이었습니다. 이괄은 당시 훈련도감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군사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괄 장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김유가 이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광해군의 폭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임금이 할 일입니까? 이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공신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삼족이 멸문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괄은 결국 반정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도 광해군의 정치가 옳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군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괄의 이 한마디로 반정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드디어 거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이괄은 자신이 지휘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훈련도감의 군사들과 함께 창의문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창의문은 한양 북쪽의 작은 문으로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괄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월 13일 새벽 이괄이 이끄는 군사들이 창의문을 돌파했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창덕궁에 있던 광해군은 급히 도망쳤고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괄의 외침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조 반정은 단 몇 시간 만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이괄은 반정의 1등 공신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성공한 그날부터 한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반정에 참여한 신하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구했다고 믿었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반정의 성공에서 자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을 돌파한 것, 궁궐을 장악한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이괄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제 조선 최고의 공신 가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1623년 4월 인조는 반정 공신을 책봉했습니다. 1등 공신에는 김유, 이귀, 김자점 등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괄의 이름은 2등 공신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괄이 공신 명단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2등 공신이라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군사를 이끌었는데, 내가 창의문을 돌파했는데 2등 공신이라고? 이괄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신 책봉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신은 황공하옵니다.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괄은 인조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공신 책봉식이 끝난 후 이괄은 1등 공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유, 이귀, 김자점. 그들은 모두 문신들이었습니다. 물론 반정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걸고 군사를 이끈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문신들끼리 서로 챙기는구나. 이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신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괄의 주변 사람들도 그의 불만을 이해했습니다. 장군,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장군의 공이 없었다면 반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가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1등 공신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했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이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자주 무시되었고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괄은 무신일 뿐이다. 군사 문제나 맡기면 된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괄은 이런 소문들을 들었고 그때마다 가슴속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자신이 무신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623년 여름 이괄에게 새로운 임명이 내려졌습니다. 평안도 병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평안도 병사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북방의 변방을 지키는 군사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괄에게 이 임명은 좌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한양에서 멀리 보내려는 것인가? 이괄은 의심했습니다. 나를 중앙 정치에서 배제하려는 것인가? 실제로 당시 조정의 1등 공신들은 이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괄은 군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특히 훈련도감의 군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1등 공신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괄을 한양에 두면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안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 끝에 이괄의 평안도 병사 임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괄은 할 수 없이 평안도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도에 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한양에서 잘 지내거라. 특히 이전아, 너는 장남이니 집안을 잘 돌보아야 한다. 27살의 장남 이전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괄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괄은 이것이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평안도로 부임한 이괄은 군사훈련과 변방 방어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일로 풀었습니다. 군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평안도의 군사들은 이괄의 지휘력과 리더십에 감복했습니다. 이괄 장군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우리 같은 군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다. 군사들 사이에서 이괄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마음속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한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1등 공신들은 한양에서 권력을 누리는데 나는 변방에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참고 또 참았지만 불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1623년 가을 한양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괄의 장남 이전이 영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 아들이 영모를? 이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전해진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은 일부 불만 세력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영모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미 국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다. 이괄은 직감했습니다. 1등 공신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이괄은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조정에서는 평안도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안도 병사는 직책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괄은 발이 묶인 채 한양의 소식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623년 12월 한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의금부 옥사에 갇힌 이전은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었습니다. 27살의 청년은 불과 며칠 사이에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모 혐의를 받은 그는 연일 가혹한 국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가 모반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다. 자백하라. 국문관들이 소리쳤습니다. 소인은 결백합니다. 소인은 그 어떤 모반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문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괄이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모를 꾸민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충신이시고 소인도 역시. 이전의 변명은 매질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국문은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영모죄는 가장 중대한 죄였기 때문에 국문도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전의 다리에 형틀이 끼워졌습니다. 으윽.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이전은 신음했습니다. 자백하라. 누가 너와 함께 모반을 계획했느냐? 소인은 정말 모릅니다. 이전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전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영모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문관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문초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전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인은 정말 결백합니다. 이전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에도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옥사를 지키는 하급 관리들조차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모 죄인에게 동정을 보이는 것은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623년 12월 어느 날 밤, 이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상처, 추위, 그리고 굶주림이 그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죄송합니다. 이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숨이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멈추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전은 옥사에서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리가 이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담담한 보고였습니다. 영모 죄인의 죽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시신은 허름한 거적으로 덮여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양에 있던 이괄의 아내는 아들의 시신을 받아들고 통곡했습니다. 이전아, 내 아들아.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남 이우와 삼남 이집도 형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이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형님은 결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모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이미 그들에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영모죄인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묘는 한양 외곽의 허름한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평안도에 있던 이괄에게 아들의 죽음 소식이 전해진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은 이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전이 죽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옥사에서 죽었다고? 이괄은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인가?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의 울부짖음은 평안도 관할을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괄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장수가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이괄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내 아들은 결백했다. 아무 죄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아들을 죽였다. 왜? 나를 겨냥하기 위해서다. 1등 공신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괄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점점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아들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그들에게 복수해야 한다. 이괄은 며칠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군사훈련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부하 장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부하 장수는 이괄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이괄은 밤마다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안도에는 1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다. 이들은 나를 따른다. 이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한다면 1등 공신들을 제거하고 인조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인조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괄의 생각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1등 공신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야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을 세웠다. 그렇다면 왕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이괄은 자신도 모르게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1624년 1월 초 평안도는 엄동설안의 추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마음은 추위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조정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기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괄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부하 장수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괄과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었고 이괄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아들 이전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영모죄라는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의 1등 공신들이 저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부하 장수들은 숨죽이며 이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전의 죽음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고통을 저희도 잘 압니다.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진군하여 1등 공신들에게 제 아들의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 임금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이괄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 장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억울하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억울함입니다. 무신들은 항상 문신들에게 무시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부하 장수들의 말에 이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의 핵심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괄과 그의 부하 장수들은 은밀히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도 병사 직책을 맡고 있던 이괄은 명목상으로는 약 1만 2천 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모두 동원하려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소집하십시오. 한 부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괄은 동의했습니다. 이괄은 평안도 전역에 군사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여진족이 대규모로 침입할 조짐이 보인다. 모든 군사는 영변으로 집결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평안도의 군사들이 속속 영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은 이괄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아끼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장수였습니다. 또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술에 능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를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괄 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장군님은 임진왜란 때부터 싸우신 분이시다. 군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약 1만 명이 넘는 군사가 영변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이괄에게는 강력한 군사력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괄은 군사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여진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양으로 진군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1624년 1월 20일 이괄은 집결한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진족과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한양으로 진군할 것입니다. 이괄의 선언에 군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괄은 계속 말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충신을 모함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이전도 그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신들을 제거하고 임금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괄의 연설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도 조정의 문신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괄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장군님과 함께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군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군사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군사들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이괄은 군사들의 사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약속했습니다. 한양에 입성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땅과 재물 그리고 벼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에 군사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가난한 평민 출신의 군사들에게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1624년 1월 24일 음력으로는 인조 2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이괄은 이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는 새해의 첫날로 조정에서는 각종 의례와 행사로 분주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겨울이라 군사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반란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부하 장수가 보고했습니다. 군량과 무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거사를 앞둔 마지막 밤 이괄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이전을 생각했습니다. 이전아, 아비가 내 원한을 갚아주마.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 집 너희들도 곧 아비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함께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괄은 이미 한양에 있는 아들들에게도 연락을 보냈습니다. 거사가 시작되면 한양에서 합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괄은 또한 인조를 생각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단지 간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진군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명분이든 반란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괄은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역적이 되거나 새로운 권력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디 내 선택이 옳은 것이기를. 이괄의 기도는 차가운 밤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1624년 1월 24일 새벽 평안도 영변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괄의 반란군이 마침내 출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1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괄은 말 위에 올라 군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7세의 노장은 여전히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괄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행군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간신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정의롭고 우리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군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그 함성 소리는 영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반란군은 영변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괄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한양으로 진군하여 조정이 제대로 대응하기 전에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란군은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이괄은 임진왜란과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노련한 장수답게 군사 이동을 효율적으로 지휘했습니다. 군량 보급도 철저했고 군기도 엄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약탈을 금한다. 이괄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군대다. 백성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 명령 덕분에 반란군이 지나가는 고을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반란군이 남쪽으로 진군하는 동안 각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괄에게 합류한 것입니다. 이괄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정에 불만을 품은 군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괄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군사들이 속속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반란군의 규모는 1만 5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괄은 이 상황에 고무되었습니다. 보시오, 백성과 군사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소.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명분이 옳기 때문이오. 한편 한양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괄의 반란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조정의 신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괄이 반란을? 공신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곧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조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괄의 반란군이 남하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인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등 공신 김유가 나섰습니다. 전하, 즉시 군사를 보내 이괄을 토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괄은 조선 최고의 장수 중 한 명이오. 그를 상대할 만한 장수가 있겠소? 이인조의 질문에 신하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조정은 장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토벌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모으고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이괄의 반란군은 계속 남하했습니다. 1월 말경 반란군은 이미 경기도에 들어섰습니다. 한양이 코앞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괄이 곧 한양에 도착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 신하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양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전하, 한양의 방어군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피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짐은 공주로 피난하겠다. 인조의 선언에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린다는 것은 곧 국가의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624년 2월 초 인조는 소수의 호위 군사와 신하들만을 데리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왕이 도망쳤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한양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금님이 도망가셨다. 이제 어찌 되는 것인가? 공포와 불안이 도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괄의 반란군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2월 5일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양의 성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인조가 떠난 후 제대로 된 방어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문을 열어라. 이괄의 명령에 따라 반란군은 한양으로 입성했습니다. 거리에는 백성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괄은 군기를 엄정히 하여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군대다. 백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조치 덕분에 한양의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괄은 곧바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창덕궁에 들어선 그는 빈 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조가 도망갔구나. 이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왕위에 올린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여 도망쳤구나. 이괄은 잠시 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숨죽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장군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한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을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인조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했을까요? 한양을 점령한 후 이괄은 한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조의 둘째 형인 흥왕군을 옹립하려 한 것입니다. 흥왕군은 인조와 달리 권력욕이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괄은 흥왕군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왕군을 모셔오라. 이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흥왕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역적의 괴뢰가 될 수 없다. 흥왕군의 단호한 거절에 이괄은 당황했습니다. 명분을 얻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이괄이 한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괄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정 신하들과 양반들은 이괄을 역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괄은 반역자다. 그를 토벌해야 한다. 각지에서 근왕군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로 피난한 인조도 토벌군을 계속 보냈습니다. 장만이 이끄는 관군과 각지의 근왕군이 속속 한양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이괄의 짧은 승리는 곧 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있던 이괄의 아들 이우와 이집은 아버지에게 합류했습니다. 아버지, 이우가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괄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와주어 든든하구나. 이집도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전의 원한을 갚을 것이다. 이괄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자신과 아들들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양을 점령한 이괄의 반란군이지만 그들의 상황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불리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충주에서 관군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근왕군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도 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이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한양을 점령하면 대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대부분 인조를 따라 공주로 갔고 백성들도 이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흥왕군이 왕위를 거부하면서 이괄은 명분마저 잃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괄의 말에 고무되어 함께했던 군사들이지만 막상 한양을 점령하고 나니 앞날이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전국의 군사가 우리를 토벌하러 온다는데. 군사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부 군사들은 몰래 한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탈영자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이괄은 군기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탈영자는 엄벌에 처한다.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사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월 중순 드디어 관군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만이 이끄는 토벌군이 한양 근처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이괄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뛰어난 장수였고 초반 몇 차례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반란군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군은 계속해서 증원군을 보냈고 반란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보급도 문제였습니다. 한양에 있는 식량과 무기는 한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보급선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월 말경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관군이 한양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토벌군이 몰려들었고 반란군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전하, 이제 한양에서 철수하셔야 합니다. 부하 장수가 급히 건의했습니다. 한양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전멸할 것입니다. 이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티다가는 정말로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철수한다. 이괄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평안도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제기를 도모한다. 2월 10일 이괄의 반란군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군의 추격이 거세었고 반란군은 계속 패배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절망이 군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도망쳤고 어떤 이들은 아예 관군에 항복했습니다. 1만 5천 명이었던 반란군은 불과 며칠 사이에 수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월 12일 이괄의 반란군은 이천 부근까지 후퇴했습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 3천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군의 추격은 계속되었고 반란군은 더 이상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들 이우가 물었습니다. 이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57세의 노장은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반란, 그리고 끝없는 전투와 퇴각이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형님의 원수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집이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2월 13일 아침 이천 부근의 작은 마을에서 이괄과 남은 부하들은 막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하 장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이컨이었습니다. 기이컨은 이괄의 측근 중 한 명이었고 처음부터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살아남으려면 기이컨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군님, 기이컨이 조심스럽게 이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괄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장군님. 기이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칼날이 이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으윽! 이괄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이컨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너마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이컨은 칼을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이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이우와 이집이 달려들었지만 다른 부하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기이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부하들이 그와 함께 배신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장군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기이컨은 외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인가? 이전아, 미안하다. 이우야, 이집아, 미안하다. 이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1624년 2월 13일 57세의 나이로 이괄은 부하의 칼에 죽었습니다. 기이컨은 즉시 이괄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군에게 가져가 항복했습니다. 역적 이괄을 죽였습니다. 기이컨의 외침에 관군은 환호했습니다. 이괄의 목은 곧바로 한양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 후 그의 목은 한양 저작거리의 장대 위에 걸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챕터 1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적의 최후다. 반역자의 당연한 대가다. 하지만 일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공신이었는데 권력이란 참으로 무섭구나. 이괄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도 곧 잡혔습니다. 이우와 이집은 한양으로 끌려와 국문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비를 따라 반역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형조의 판결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곧 뵙겠습니다. 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곧 갑니다. 이집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제 세 개의 목이 나란히 장대 위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이괄 가문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처자식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괄의 본처와 첩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모두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양반의 부인으로 살았던 여인들은 이제 천한 노비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반의 자제였던 아이들은 이제 대대로 노비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괄의 집은 철거되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대대로 전해오던 갑오들, 책들, 그림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전주 이씨 이괄 가문의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역사에는 단지 역적 이괄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1624년 2월 이괄의 난은 약 20일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승리를 선언했고 인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주모자들은 처형되었고 협조자들은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은 이 사건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역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역적의 대가는 삼족의 멸문이다. 이괄의 가문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적의 대명사가 되었고 후세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이자 반역자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괄의 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록은 이괄을 탐욕스럽고 불충한 역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괄은 공신의 서열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다. 그는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의 죄는 만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실록의 기록은 가혹했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괄의 입장에서 본 억울함이나 분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역적이었다는 사실만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정말 이괄만이 잘못이었을까요? 공신 서열을 정할 때 조정은 공정했을까요? 이괄이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을 돌파했는데 그를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것이 합당했을까요? 이괄의 아들 이전은 정말 역모를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1등 공신들이 이괄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승자의 입장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정의 상황을 보면 복잡한 권력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공신들 사이에서는 권력 투쟁이 치열했습니다. 1등 공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괄 같은 무신을 견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신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무신은 항상 차별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문신만큼 인정받지 못했고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괄은 이런 구조적 차별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괄 개인의 성격과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시간을 두고 영향력을 키워갔다면 아마도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참을성이 부족했고 특히 아들의 죽음 이후에는 이성적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괄의 난이 조선 사회에 남긴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첫째, 인조 정권은 이 사건을 통해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괄의 난을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조정은 더욱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무신들에 대한 견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괄의 사례는 무신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후 조정은 무신들의 권한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셋째, 평안도 지역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괄의 난은 평안도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평안도 군사들이 가담했습니다. 이후 평안도 출신은 오랫동안 차별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괄은 불과 1년 전 나라를 구한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그는 역적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조차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분노와 복수심은 냉철한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괄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은 아들들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괄의 입장에서 본 억울함과 분노는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역적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괄을 단순히 역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로도 볼 것인가? 그의 반란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세운 왕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괄의 난은 또한 권력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인조 반정 자체가 폭력을 통한 권력 장악이었습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올린 것은 법적으로 보면 역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했기 때문에 반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반면 이괄의 반란은 실패했기 때문에 역모로 남았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종종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괄 가문의 비극은 개인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괄의 선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 처자식들, 그리고 후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양반이었던 가족들은 천한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연좌제의 잔혹함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괄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역적의 이야기로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으로 기억할 것인가?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이괄은 반역자였지만 동시에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그가 느낀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인간 드라마이고 우리는 그 복잡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괄의 난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조 정권 초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고 공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것은 조선의 정치 구조, 특히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 연좌제의 잔혹함,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괄 가문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 전체의 문제점을 반영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괄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공신에서 역적이 된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선택으로 인해 삼족이 멸문당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의 무상함,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의 말머리가 이궁을 향하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머리가 밖을 향하면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입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자결하려던 남편을 살린 20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지로 남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일 후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렸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51년 동안 혼자 살아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506년 9월 9일 경복궁. 한 여인이 교자를 타고 건춘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가진 왕비 신씨였습니다. 불과 7일 전 그녀는 남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패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자 안에서 신씨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7일 전만 해도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연스럽게 중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13살 때 혼인해서 7년을 함께한 조강지처였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9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이 여러 공신들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자광 모두 중종 반정을 성공시킨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수군의 친딸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만약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19살의 중종은 대답했습니다.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공신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매일같이 대궐에 들어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종사의 대계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소서. 신수군의 딸이 중전에 있으면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빨리 결단하고 지체하지 마소서. 중종은 버텼습니다. 7년을 함께한 아내를 어떻게 버립니까?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육조 판서와 참판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압박했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만큼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매일 밤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촉강지처를 벌이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종사를 위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공신들의 논리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중종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조차 밖으로 내치겠다. 그날 밤 신씨는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남편인 하성이 정현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정사가로 돌아갔습니다. 인왕산 아래 어이동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51년을 더 살았습니다.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7일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반정의 밤 자결하려던 남편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명석한 판단이 없었다면 중종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는 단 7일 만에 잊혔습니다. 아니, 공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신수군, 연산군의 처남이자 좌의정이었던 그는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반정 당일 살해당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편을 살린 것이 죄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후한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처남 신수군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왕비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외척으로서 신씨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내쳐야 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중종이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교자가 국문을 나섰습니다. 신씨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7년을 함께한 남편, 자신이 살린 남편.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20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51년의 기나긴 고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487년 1월 14일 한양의 한 양반가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창 신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수군, 당시 사헌부 장령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승선, 병조판서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주 한시로 중추부 동지사 한충인의 딸이었습니다. 명문 중의 명문가였습니다. 신씨 가문은 태종과 세종의 후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의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조모 김씨는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의 외손녀였습니다. 외조부 한충이는 인수대비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왕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가문이었습니다. 그해 3월 집안에 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고모 신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12살의 세자 훗날의 연산군과 혼인했습니다. 16살의 고모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신씨는 고모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의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세자빈을 배출한 가문. 앞으로 세자가 왕이 되면 왕비가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집안 딸입니다. 신씨 가문의 영화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예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신수군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정원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거쳐 호조참의가 되었습니다. 1494년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고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씨 가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신승선은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아버지 신수군은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두 작은 아버지도 모두 형조판서를 역임했습니다. 그 무렵 신씨는 12살이 되었습니다. 1499년 혼례를 올릴 나이가 되었습니다. 혼처는 왕실이었습니다. 신랑은 진성대군,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성종의 8째 아들이자 적차남이었습니다. 12살의 진성대군과 13살의 신씨가 혼인했습니다. 신씨가 1살 연상이었습니다. 신씨는 부부인에 봉해졌습니다. 대군의 정실부인이라는 뜻입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대군의 사저에서 살았습니다. 신랑 진성대군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했고 조용했습니다. 형 연산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부 신씨는 총명하고 현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좋았습니다. 국조기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졌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비된 사건을 두고 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며 무고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은 좌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왕비인 고모의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신수군은 연산군의 폭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산군을 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실록에는 신수군이 연산군을 종용하여 살육을 많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신수군의 진심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연산군 곁에 있었고 연산군의 폭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씨는 사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시아주버님인 연산군이 폭군이 되어가는 모습을, 고모가 왕비로서 무력한 모습을,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으로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모습을. 하지만 신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대군의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은 형의 폭정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이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1506년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신하들이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동자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새 왕은 진성대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백성들이 지지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처남, 즉 신씨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키려면 신수군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방해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박원종은 신수군을 찾아갔습니다.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신수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딸과 누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1506년 9월 1일 밤 한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정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군사들을 훈련원에 집결시켰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는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창덕궁, 연산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성대군의 사저, 세왕이 될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정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박원종이 이끌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진성대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순정이 이끌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 갑옷 소리, 군사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에워싸였습니다. 진성대군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신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의심이 많아진 연산군이 이복 동생까지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칼을 찾았습니다. 자결하려 했습니다. 적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씨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신씨는 침착했습니다. 남편과 달리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군사의 말머리를 보세요. 만약 말머리가 이 집을 향해 있다면 우리 부부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말머리가 궁궐을 향해 있다면 이들은 공자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호위하러 온 것입니다. 진성대군은 신씨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진성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씨는 하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군사들에게 다가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말머리가 모두 궁궐을 향해 있습니다. 신씨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들은 진성대군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왕으로 추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순정이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공자마마, 연산이 폭정을 일삼아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신들이 종사를 위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청컨대 공자마마께서 대통을 이으소서. 진성대군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사양했습니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이오. 어찌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소. 하지만 유순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공자마마께서 아니시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부디 허락하소서. 진성대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는 남편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왕이 된다. 그렇다면 자신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2시쯤 창덕궁에서도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원종이 궁궐로 들어가 연산군을 만났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폭군은 물러나라. 이 연산군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옥새를 내놓았습니다. 왕위를 포기한 것입니다. 박원종은 옥새를 받아들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대비 정현왕후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비에게 반정사실을 고했습니다. 대비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우라. 이것으로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진성대군은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신씨는 남편을 전송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성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면복을 입고 어좌에 올랐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만만세.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씨는 사저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신씨를 맞으러 왔습니다. 중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왕비를 궁으로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씨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교자에 올랐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궁녀들이 맞았습니다. 중전의 처소로 안내했습니다. 신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13살의 진성대군과 혼인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20살의 젊은 왕비였습니다. 그날 밤 신씨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제 남편은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중종이 말했습니다. 신씨가 웃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7일 후 두 사람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씨가 남편을 구한 그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신씨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며칠 전 박원종은 신수군을 찾아갔습니다.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소. 이대로 둘 수 없소. 우리가 거사를 일으킬 것이오. 신수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세울 것이오. 그러면 그대의 사위가 왕이 되는 것 아니오. 동참하시오. 신수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원종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대에게는 누이가 있소. 연산군의 왕비 말이오. 그리고 딸이 있소. 진성대군의 부인 말이오. 둘 중 누가 더 중요하오? 이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이를 선택하면 반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딸을 선택하면 반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수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가 총명하니 믿어봅시다. 세자는 연산군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수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지만 세자는 총명하니 세자가 왕위를 이으면 나라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정을 반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원종은 신수군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미 임금으로 섬긴 매부를 패하고 사위를 세우는 일을 나는 참아할 수 없으모. 신수군의 대답이었습니다. 매부는 연산군을 말합니다. 사위는 진성대군을 말합니다. 신수군은 의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연산군이 폭군이지만 이미 왕으로 섬긴 이상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수군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원종은 다른 반정 세력들과 회의했습니다. 신수군이 동참하지 않소. 어떻게 하겠소? 성희안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신수군이 계획을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유순정이 말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반정 당일 제일 먼저 신수군을 처리합시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입니다. 반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연산군 편에 설 것입니다. 그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반정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박원종의 군사 중 일부가 신수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수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에워싸였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신수군을 잡아라. 신수군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신수군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 신수겸과 신수영도 함께 죽었습니다. 신씨는 몰랐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그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자신이 남편을 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며칠 후에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작은 아버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신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왕비이지만 역적의 딸, 그 모순된 지위가 신씨를 올감했습니다. 9월 3일 반정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이 대궐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도 함께였습니다. 반정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종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공신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수군의 친딸이 궁궐 안에 있습니다. 만약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를 내치라는 말입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래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중종이 대답했습니다. 공신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내쳐야 한다니, 7년을 함께한 아내를, 반정의 밤 자신을 구해준 아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공신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신수군은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반정을 반대했으니 역적입니다. 그 딸이 왕비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정을 지지한 백성들이 실망할 것입니다. 신하들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공신들이 또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육조 판서와 참판까지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신수군의 딸을 내치소서. 종사의 대계입니다. 중종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촉강지처를 어찌 버리랴. 그 다음 날도 공신들이 왔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종사를 위한 일입니다. 중종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자신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공신들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공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신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매일 밤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9월 9일이었습니다. 중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조차 밖으로 내치겠다. 공신들은 기뻐했습니다. 즉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날 밤 신씨는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정확히 7일 만이었습니다. 신씨는 정현조의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의 남편인 하성이 정현조의 집이었습니다. 임시 거처였습니다. 며칠 후 친정사가로 돌아갔습니다. 인왕산 아래 어이동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두 작은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형조판서를 배출하던 명문가가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고모 신씨도 함께 폐비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고모도 이제 폐비가 되어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두 왕비가 한 집에서 폐비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고모와 조카, 동서지간이기도 한 두 사람, 같은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506년 가을 신씨는 20살이었습니다. 인생의 봄을 맞이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비에서 폐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생이별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궁궐이 보이는 곳에 살았습니다. 인왕산에 올라가면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인왕산에 올라갔습니다.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신씨는 붉은 치마를 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갔습니다. 궁궐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치마를 펼쳐 놓았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이었습니다. 궁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종은 정말로 그것을 봤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중종이 높은 산에 올라 신씨가 거처하는 사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씨의 사가에서도 중종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붉은 치마를 펼쳐 놓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인왕산의 그 바위는 훗날 치마바위라고 불렸습니다. 신씨와 중종의 애절한 사랑을 기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15년 9년이 지났습니다. 신씨는 29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궁궐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경왕후 윤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였습니다. 신씨가 폐위된 후 새로 왕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신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지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중종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담양 부사박상과 순창 군수 김정이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폐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복위? 다시 왕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위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행, 권민수 등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폐비를 복위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복위 운동은 무산되었습니다. 박상과 김정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신씨를 복위시키자고 주장한 죄였습니다. 신씨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복위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원하더라도 신하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씨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폐비로서 궁 밖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과 신씨 사이에는 작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중종은 말을 보냈습니다. 신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는 말을 먹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신씨는 그 말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흰죽을 직접 쑤었습니다. 손수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말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것.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는 것. 연려실 기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양 모화관에서 명나라 조사를 영접할 때에는 꼭 말을 보내 먹이게 하니 부인은 직접 흰죽을 쑤어 손수 들어서 말을 먹여보냈다. 38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28년 신씨가 사는 어이동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직 군사가 4명뿐이라 경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중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6명으로 늘려 지키도록 하라. 중종은 여전히 신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씨가 사가로 돌아왔을 때 고모 신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고모도 폐비가 되어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1487년생으로 신씨와 동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처지도 같았습니다. 왕비였다가 폐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생이별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3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고모 신씨는 연산군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카 신씨도 중종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왕비였지만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식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왕비로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시중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양반과 부녀자처럼 살았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고모는 연산군을 그리워했습니다. 폭군이었지만 남편이었습니다. 조카는 중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젊은 왕비였던 두 사람은 백발의 노파가 되어갔습니다. 1537년 중종 32년이었습니다. 고모 신씨가 병들었습니다.
66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수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을까요? 패비로 살아온 3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모는 임종을 앞두고 조카를 불렀습니다. 나는 간다. 너는 홀로 남는구나. 조카 신씨도 66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모 신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카 신씨는 고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고모가 떠났습니다. 같은 운명을 공유하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신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신씨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인왕산에 올라가 궁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1544년 중종 39년이었습니다. 신씨는 73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궁궐에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중종이 병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신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니. 38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소식은 가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건강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11월 14일 중종은 세자 인종에게 전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은 곡기를 끊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1월 15일 중종은 창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57세였습니다. 38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신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다 울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감정이 무뎌진 것일까요? 신씨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리워하던 남편이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임종할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내하는 궁인이 있어 통화문을 시간이 지나도록 열어놓았기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는데 들으니 상이 임종 때에 패비 신씨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신씨가 궁궐에 들어갔을까요? 중종은 임종 직전에 신씨를 만났을까요? 실록은 이를 부정합니다. 그저 소문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죽는 순간에도 신씨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비극이었습니다. 중종이 죽은 후에도 신씨는 살았습니다.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었습니다. 고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궁궐을 바라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올라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씨에게는 남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인종은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신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왕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신씨가 거처하는 곳에 패비궁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쌀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신씨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약했던 인종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명종도 신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보조를 했습니다. 신씨는 이렇게 왕실의 배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패비였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550년대에 들어서자 신씨는 80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80대는 매우 드문 나이였습니다. 장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행복했을까요? 20살에 패비가 되어 60년 넘게 패비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38년 동안 생이별했고 남편이 죽은 후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51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신씨는 늙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이제 인왕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문 밖에 나가 궁궐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1557년 명종 12년이었습니다. 신씨는 71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12월이 되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1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패비로 살았습니다. 왕비였던 시간은 단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7일이 그녀의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12월 7일 신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친정사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1세였습니다. 중종과 생이별한 지 51년 만이었습니다. 명종은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의 부모의 예에 따라 이등내로 장례를 치르라. 신씨는 패비였지만 명종은 예를 갖췄습니다. 장례는 양주 장흥 수회동에서 치러졌습니다. 친정 가문이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씨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패비의 무덤이었으니까요. 명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씨는 중종의 잠저때의 배위로서 바로 신수군의 딸이다. 수군은 패조의 정승이 되어 연산군을 종용하여 살육을 많이 하였다. 그러므로 반정할 때 임사홍과 같은 날에 죽임을 당했다. 중종이 즉위하자 비도 정위에서 할애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죄인의 딸은 정의는 부당하다고 패하기를 추청했고 중종은 조강지천은 버릴 수가 없다 하여 굳게 맞서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매일 대궐에 나아가 청하니 왕이 종사를 중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정을 버려 마침내 패출하였다. 병인년 반정 때에 박원종 등은 먼저 수군을 죽이고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곧 그 딸을 내쳤으나 실은 패출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실은 패출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었다. 신씨는 무죄했습니다. 하지만 51년을 패비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딸이 벌을 받았습니다. 연좌제의 희생자였습니다. 신씨의 무덤은 양주 장흥의 작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패비의 무덤을 누가 찾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신씨는 잊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82년 후 역사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1739년 영조 15년이었습니다. 신씨가 폐위된 지 23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신씨가 죽은 지 182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3월 유학 김태남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패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중종 1년 병인년에 신수군이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 딸도 함께 패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이 억지로 강요한 것입니다. 중종은 끝까지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패출했습니다. 신씨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역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패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제라도 복위시켜야 합니다. 영조는 상소를 읽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김태남의 말이 맞았습니다. 신씨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233년이 지난 지금 복위시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조는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패비 신씨의 복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233년 전의 일을 지금 다시 거론한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영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관리와 유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현직 관리, 지방 관리, 유생 모두에게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총 538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37명이 찬성했습니다. 단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삼가현령 이도익이었습니다. 그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37명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신 씨는 무죄입니다. 복위시켜야 합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월 28일 정식으로 복위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비 신 씨를 단경왕후로 책봉한다. 시호는 단경, 존호는 공소순열이다.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233년 만에 신 씨는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단정하고 공경스러웠다는 뜻입니다. 묘소도 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온능이라는 능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신수군도 복권되었습니다. 익창부원군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어머니 한은광도 청원 부부인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신씨 가문 전체가 복권된 것입니다. 233년 만에 역적의 낙인이 벗겨졌습니다. 양주 장흥의 초라한 무덤은 왕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온릉이 되었습니다. 홍살문이 세워졌습니다. 정자각이 지어졌습니다.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선국 단경왕후 온릉이라고 새겨졌습니다. 이제 신씨는 공식적으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죽은 지 18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살아서 복위를 보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왕비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단 7일만 왕비였고 51년을 폐비로 살았습니다. 71년의 인생 중 51년이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182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씨는 무죄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233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공신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았습니다. 신씨는 무죄였다는 진실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경왕후를 기억합니다. 7일의 왕비로 기억합니다. 51년을 혼자 산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을 구하고도 버림받은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인왕산의 치마바위에는 그녀의 애절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 온릉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에는 그녀의 억울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 1487년에 태어나 1557년에 죽었습니다. 7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일만 왕비였고 51년은 폐비였습니다. 하지만 233년 후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진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억울함은 언젠가 풀립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7일의 왕비 단경왕후, 51년의 고독을 견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